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연구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연구성과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거냐 하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작성 지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관 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표준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국내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국내 시장 규모의 수출입 현황, 그 다음에 국내 주요 수요처 현황을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고요. 국내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하고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관 현황,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작성 지침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시장 규모의 수출입 현황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 동향을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시장 규모의 수출입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일정 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수요처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요 수요처 이름,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에서는 그 국내와 국외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및 미래 시장 규모,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수요처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요 수요처가 어디고 그 소속된 국가는 어디며 얼마나 수요를 하고 하는 것들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이제 그 국내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내 기술 동향을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로 구분해서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이 어디고 그들이 기술을 어디까지 개발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관 현황에서는 국내 지식재산권 부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기술과 관련해서 유사 또는 경쟁 또 동일한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하는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기재토록 하고 있는 거고요. 표준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된 국내 표준화 전략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작성을 할 때 어떤데 그 유의를 해서 작성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성을 평가받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연구개발 기획사가 평가에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제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기술성이다, 시장성이다, 사업성이다, 그 다음에 보유 역량이다 하는 거 여러 가지를 보지만,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업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화 전략 또한 연구개발 과제에서 사업성을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조사 분석을 한 이후에 그 내용을 적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들은 이 연구개발 기관이 이걸 개발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지? 그냥 뭐 연구개발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 뭐 제품화 또는 그 사업화를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거야?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인정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위한 개발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기업의 입장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걸 해서 논문을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특허만 내겠다는 것도 아닐 거라고요.
적어도 기업의 입장이라면은 연구개발한 성과물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시장으로부터 그 매출이나 수익을 올려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국가연구개발 사업 시행규칙에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세요 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게 진짜 연구개발이 다 끝났을 때 이게 그 시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장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연구개발이 끝난 이후라도 뭐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뭐 그 진행을 시키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연구개발 도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 방향은 시장성 사업성이 없으니 연구 방향을 좀 바꾸겠다라든가 연구의 목표를 수정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아니더라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화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업화 전략,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종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어떻게 해서 돈을 버실 겁니까? 라고 하면 이제 시장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을 부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방어적인 입장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료를 조사 분석해서 내용을 작성하는 게 좋겠다. 뭐 만약에 내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니 이건 시장 규모도 적고 시장에 과점주주가 있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목표를 수정을 해서 시장성이 높은, 사업성이 있는 그러한 그 연구개발을 한다라든가, 그렇죠? 뭐 그렇게 우회 전략 같은 것들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뭐 그냥 그 무조건 내가 하는 연구개발은 시장성도 풍부하고 뭐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높으니까 지원해 주세요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방어적인 입장을 버리고 좀 객관적인 시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장 자료 같은 것들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많은 자료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많거든요. 특히 신기술 같은 경우는 시장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를 많이 좀 조사하고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좀 표나 그림을 활용을 해서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손쉽게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그냥 뭐 조사 분석만 철저히 하면 될까요? 자기 방어적인 입장만 버리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되 그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개발하려는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목표 시장 또는 표적 시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A에도 사용되고 B에도 사용되고 C에도 사용되고 D에도 사용되고 시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대표 시장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시장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최적의 시장을 선정을 해야 돼요. 최적의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만약에 내가 그 소재 개발을 한다 하면 소재 시장을 선정을 해야지, 소재 시장을 선정하지 않고 부품 시장을 선정한다라든가, 아니면 소재가 사용되는 부품 시장을 놓고 분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 부품이 그 사용되는 완제품 시장을 가지고 시장 규모를 추정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적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 성과물의 최종적인 연구 성과물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돼서 팔려나가는 그런 시장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뭐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그분이 하려고 하는 건 자동차 부품인데,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자동차 부품인데, 자동차 시장 규모를 가지고 와서 이게 이렇게 시장이 큽니다. 그러니 이것만 개발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연구 개발을 지원해 주세요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다분야인 경우에는 대표된 시장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뭔가를 맞춰서 시장을 선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표 시장, 표적 시장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것들의 국내 동향을 조사해서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고 성장률은 어떠하며 주요 기업별로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시장을, 그다음에 수출입 규모 같은 것들을 서술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시장이 기존엔 존재하지 않아요. 새로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용도, 기능, 성능이 유사한 제품을 선정해서 그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내 시장을 추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사유를 좀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뜬금없이 이거는 새로운 시장이니까 새로운 시장의 데이터는 없고 이거하고 유사한 제품이 이거니까 그냥 이거를 했습니다 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유를 설명을 해줘서 어쨌거나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평가하는 사람한테 내 견해를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안을 찾되 사유를 반드시 좀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옛날 같으면 시장 규모 같은 거 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많았죠.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설문조사 방식으로 뭘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이 시장의 중요성, 사업화에서 시장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부터 여기저기서 만들어 놓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서도 하고요.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기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 로드맵 전반부에 보면 산업 동향, 시장 동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단체들, 반도체협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데이터들을 꾸준히 조사 분석해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종별 단체의 데이터들을 이용해도 되고요. 또는 전문 컨설팅 회사들도 시장 조사를 내서 자료를 공개를 합니다. 유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무료 데이터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때, 다만 이제 이게 언론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1차 자료를 활용하는 것들보다는 누군가가 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공한 2차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그의 자료의 정확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원하는 자료가 없으면 이때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서 시장을 추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부품 한 회사가 자동차 완제품 시장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완제품에서 해당되는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가격 비중을 자동차 시장 규모에 곱해주면은 그 자동차 부품의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적합한 시장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시장 규모를 찾아내서 거기다가 가격 비중이나 그런 걸 곱해서 시장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때는 이제 추정의 근거 같은 것들을 좀 반드시 밝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니면은 주요 기업의 매출액, 가령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로 칠까요? 윈도우 브러쉬라고 할까요? 윈도우 브러쉬 시장을 알고 싶다. 근데 데이터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윈도우 브러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 몇 군데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합쳐보면은 어렴풋이 시장 규모 같은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라고 그걸 통해서 주요 기업의 매출액을 탐색한 후에 이를 합산해서 시장 규모를 산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성장률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분석한 것이면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겠죠. 가령 예를 들면 아까처럼 상위 시장 규모에다가 가격 비중을 곱해서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규모를 추정할 때, 그런 거 할 때는 산출 근거를 밝히는 게 굉장히 좋겠죠. 상위 시장 규모는 어디에서 자료를 이용한 거다. 가격 비중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그 데이터를 인용한 거다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적정한 데이터다, 적정한 수준이다 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데이터들은 별로 없어요. 세계적인 데이터들은 좀 있는데 국내 데이터들이 없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추정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인용을 했는데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죠. 맨 처음에 언급하는 게 이제 목표 시장 및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이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어떤 제품인데 그거의 표적 시장을 뭘로 잡았는지, 목표 시장을 뭘로 잡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초반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로 나올 거다. 그렇죠?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먼저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보면 개발하려는 기술은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의 손떨림 보정 장치를 결합한 부품으로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탑재된다. 따라서 개발하려는 AF 결합형 OAS 액추에이터의 목표 시장은 1차적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액추에이터가 탑재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로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왜냐면 이 제품은 액추에이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렌즈 시프트 방식하고 센서 시프트 방식의 보정 장치하고 그다음에 자동 초점 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액추에이터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장은 가장 바로 적용되는 거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액추에이터 시장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제 카메라 모듈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액추에이터가 탑재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수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마다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면 옛날에는 카메라 모듈이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지금 뭐 3개, 4개씩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의 수에 따라서 액추에이터 수도 달라진다고 해서 수요가.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를 채택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비율에 따라 시장의 규모 및 성장률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카메라 모듈에 이 손떨림 액추에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엔 들어가고 어디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회사 제품엔 들어가고 어느 회사 제품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의 수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에 채택되는 액추에이터 수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의 성장이 달라진다라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전제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내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을 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시장 성장률이 8.2%로 예측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채택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 국내 시장 전망은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제 그 아래에 나오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은 뭐 생산액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8.2%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에는 58억 3,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가격 비중을 적용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액추에이터 시장 데이터가 국내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그거의 상위 시장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을 데이터를 따온 거예요. 거기다가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가격 비중 20%를 곱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액추에이터의 시장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시장 규모가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가 58억 3,400만 달러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전체에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게 가격 비중으로 액추에이터에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액추에이터의 시장 규모는 58억 3,400에다가 20%를 곱하면은 11.67억 달러로 추정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위 시장을 가지고 가격 비중에 따라서 해당되는 제품의 시장 규모를 추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모듈 수,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채택하는 비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액추에이터를 모든 카메라 모듈에 들어갔을 때가 11.67억 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액추에이터를 탑재한 것만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8% 정도만 액추에이터를 채택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8%만 잡는다 하더라도 2025년에 9,300만 달러로 추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는 그 마켓 스탠드 마켓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문 저널에서 그 2020년이 39.32억 달러, 2025년이 58.34억 달러라고 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더 엘렉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서 보면은 액추에이터의 가격 비중이 그 카메라 모듈 가격의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채택 비율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스 오브 더 카메라 모듈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요레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한 실적에 보면은 그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데이터에 보면은 액추에이터 채택 비율이 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 같은 경우는 39.32 곱하기 0.2 곱하기 0.08에서 0.63억 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같은 경우는 58.34억 달러에다가 0.2 곱하기 0.08 하면 0.93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 스마트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 시장 규모는 2020년 0.63억 달러에서 2025년 0.93억 달러로 연평균 8.2%가 성장을 한다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으니 이걸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회사는 LI사, SS사, MN사, OP사, PT사, JH사 등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례를 작성할 때 그 기업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사례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기업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제가 이니셜을 썼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들을 보면은, 주로 액추에이터, 이미지 센서, 렌즈 모듈을 조립하여 카메라 모듈을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액추에이터 부품도 만들지만 카메라 모듈도 만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 회사들의 점유율을 보면 LI사가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약 국내 시장의 40%, 그 다음에 SS사와 MN사가 각각 15%, 25%, 14%. 반면에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연구개발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4%씩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출처는 아래 명기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내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시장 규모의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및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세계 시장 성장률이 각각 9.8%와 14.4%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 아래 표를 먼저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스테이터스 오브 더 카메라 모듈 인더스트리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되겠는데, 거기 보면은 수치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인용하면서 세계 시장 전망도 밝다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장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액추에이터가 적용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세계 시장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2018년도에 얼마, 19년도에 얼마, 20년도에 얼마 해서 매년 6.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수가 증가하면서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이르면은 590억 달러로 연평균 9.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고 이제 카메라 모듈의 시장 규모하고 성장률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액추에이터의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보고서에는 그 카메라 모듈을 구성하는 구성품의 그 시장 규모하고 성장률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렌즈 세트, 카메라 모듈, 이미지 센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급화가 진전되면서 액추에이터를 채택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의 시장 규모도 연평균 1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 부품 시장의 성장률 9.8%를 크게 상회한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를 그 이전 그 장표에서 보여줬잖아요. 그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액추에이터는 그거보다도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다. 하물며 카메라 모듈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할 건데 그거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하니 얼마나 세계 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의 전망이 밝으냐 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표에서 보시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14.4%로서 관련 부품 전체 시장 9.8%를 상회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규모, 해외 시장 규모, 성장률이 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연구 개발을 좀 잘해서 이쪽에 진출하는 게 좋다 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카메라용 그 액추에이터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장 그 규모나 성장률은 높은데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의 LI사, SS사, MN사, 오피사, PT사, 그 다음에 일본의 F사, MI사, 중국의 OF사, S사 등이 있다. 이들은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을 제조 후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전반적인 현황을 업황을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그 점유율 관계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를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 중에는 한국의 LI사가 가장 큰 시장률을 점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한국의 SE사, 미국의 AP사에 납품하면서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LI사 다음으로는 중국의 SO사와 한국의 SS사가 각각 15%와 13%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 회사의 경우 아직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하지만 개발하려는 기술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점유율을 5%까지 확대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출처가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별로 점유율을 표현을 한 거죠. LI사가 한국인데 20%, 주식회사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2%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5%까지 확대할 수 있을 거다. 뭐 확대의 근거는 이 연구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기능이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점유율을 더 늘려갈 수 있다. 그러니 이것 좀 제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현황입니다. 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수출이 많은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부품들, 뭐 액추에이터 포함해서요. 그 수출 또한 많은 그런 수출 강국인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것들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에 기반을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 수출입 현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뭐 그 스마트폰 분야에서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E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스마트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많이 납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30억 달러 내외의 카메라 모듈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부품 수출국가이다 보니 해외로부터의 수입 실적은 전무하다 하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적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을 기점으로 18년까지 증감률이 크게 감소했으나 2020년도부터는 다시 증감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게 된 데는 그 카메라 모듈에 광학 줌 기능이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OIS는 카메라 성능이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그 카메라 모듈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출도 같이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의 그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카메라 모듈을 많이 탑재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애플에다가 스마트폰 납품을 많이 하게 된 것.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을 늘리게 된 그러한 동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으로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수출입 통계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상과 같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카메라 모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카메라용 액추에이터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덧붙여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수출입 현황의 그 사실 여부를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요 수요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구 성과를 활용한 부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것을 표동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사업화 전략이니까 내가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어디에 팔 건지, 얼마나 팔 건지 하는 것들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미리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은 후에 그 근거에 기반하여 수치 등을 기재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뭐 내가 그 집에 얼마를 팔 수가 있어요.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기에 얼마만큼 팔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근거를 만들어서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판매량을 너무 긍정적으로 또는 조금 속된 말로 오버해서 작성하다 보면은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판매량이 국내 생산력을 초월하거나 해외 시장 그 생산력을 초월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 시장 규모를 초월하는 수치를 제시한다든가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만 하면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시장 조사한 거, 국내 시장 규모를 염두에 두고 나의 그 판매량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처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게 좋겠죠.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수요처 현황, 연구 성과인 오축 손떨림 보정 기능을 구비한 카메라 모듈은 생산량의 약 13%가 국내 SE사 등에 소비되고 나머지 87%는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인 AP사, MI사 등에 판매될 것이다. 그래서 쭉 이제 자기의 판매량을 이제 추정을 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죠. 판매 단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했다. 뭐 게다가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그 국내 판매량 같은 경우는 달러로 환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판매 단가는 현재 국내 생산 중저가 카메라 모듈 가격을 적용을 했고요. 중저가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이건 그거보다 훨씬 기능이나 성능이 뛰어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큼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지금 뭐 그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긴 하지만 2021년 12월 30일을 기준했을 때는 달러당 1,100원 정도 됐다 하는 걸 이제 명시를 해놓는 거고요. 그 S이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회사죠. 판매 단가 5만 원. 그 다음에 예상 연간 판매량이 3만 개. 5년 동안은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예상 판매 금액이 75억이다. 그 다음에 AP사 같은 경우는 미국인데 그 50달러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212억 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중국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중국의 MI사 같은 경우에는 11만 5,500개. 그래서 317억 원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향후 5년간 604억 원어치를 판매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요처가 어디고 판매 단가는 어떻게 할 거고 예상 연간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 판매액은 어떻게 해서 예상 판매금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전략,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시장 규모를, 그 다음에 수출입 현황,
그리고 수요처 현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강의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국내의 기술 동향이라든가 지재권 표준화 동향이라든가 표준화 전략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을 분석하는 일은 사업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좀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연구개발 계획서의 그 내용들이 좀 짜임새 있게 가독성 있게 표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